자, 우리 주임쌤입니다. 이제 세 번째 Q&A 답변 영상으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감사하게도 질문들이 뭐 이렇게 많이 중복되지 않고 또 이제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 할 만한 상황들을 좀 많이 질문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올리지 않은 선생님들께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좀 더 심화적으로 이제 좀 다룰 수 있는 내용들도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은 또 차츰 또 제가 컨텐츠로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지고 또 좀 수박 겉핥기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글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답변 드리기 위해서 Q&A를 시작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좀 말이 빠르고 제가 좀 뭐 이렇게 더듬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짧은 시간을 봐가면서 제가 지금 이거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분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영 선생님, 네, 연장 보육교사를 하게 되었는데 힘주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처음이 어렵지 익숙해지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초임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딱 3개월만 참아라, 3개월만 견뎌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 3개월, 그 다음 3년 이런 식으로 조금 위기가 오기도 하고 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좀 오기도 하는데 딱 3개월만 잘 버티시면 적응이 금방 됩니다. 그리고 연장반은 또 연장반 나름대로의 또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일과가 이제 좀 다르게 진행된다는 것들이 좀 더 좀 신선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대해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다가가신다면 아이들의 마음도 금방 얻으실 거고 또 이제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또 이제 주변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의 마음도 빨리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심은 늘 통하기 마련이니까 늘 진실하게 진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시고 학부모님과 모든 그 주변의 모든 좀 선생님들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응지읒 희응 선생님, 보육교사 공부 예정인데 채용시 나이 제한 있나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에요. 근데 은퇴 나이만 아니라면 솔직히 나이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또 너무 많다면 아무래도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이제 민첩성에서 조금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나이가 아니시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도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보육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이 자격증을 가지고 다른 더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어쨌든 자기 개발이 또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단임이 아니라면 뭐 보조나 연장반 교사도 하실 수 있으니까 따놓으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치뽕 선생님, 만 4세가 낮잠을 자는데 아이들 모두 자야 하나요? 20명 아이들을 재울 수 있나요? 낮잠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자유롭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모든 아이가 다 낮잠을 자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는 아이들만 따로 좀 재워주시고 자기를 원하지 않은 아이들은 따로 정적인 영역에서 또는 휴식 영역에서 쉬거나 조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부모님들이 좀 의견을 물어보세요. 아이가 자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자기를 원하지 않는지 그걸 좀 물어보시고 원장님과 상의하셔서 대다수가 안 자도 된다라 하면 낮잠을 빼셔도 돼요. 그리고 휴식으로 대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꼭 재워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학부모님들이 한두 분이 계시다면 그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좀 재워주시면 돼요. 아니면 5세반에서 아이들이 잘 때, 그러니까 만 3세 아이들이 잘 때 부탁해서 이제 그곳에 그 3세반 선생님께 아이를 좀 맡겨놓고 그곳에서 좀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됩니다. 모든 아이가 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연한 딸기 라떼 선생님, 차량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아이, 먼저 내리려고 하는 아이 지도법, 그리고 상호작용 사정이나 영상을 추천해 주시고 차량 시 울 때 달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량은 안전교육을 통해 수시로 아이들에게 진행하고 알려주시는 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량을 타자마자 아이들에게 차량 안전수칙을 한 번씩, 그러니까 실외 활동을 나갈 때 아이들에게 놀이 규칙을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뭐 걸어 다녀요, 사이좋게 놀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차량을 타고 나서도 한 번씩 안전수칙을 이야기해주세요. 뭐 자리에 앉아 있어요, 벨트를 잘 매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일어나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뭐 안전수칙 정도를 한 번씩 차량이 진행되기 전에 한 번씩 상기시켜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먼저 내리려고 하는 아이들의 경우는요, 벨트를 먼저 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요, 일어나셔서 앞에 이제 아이들이 내리기 전에 앞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미리 벨트를 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차가 완전히 선 다음에 일어나셔서 문 앞에 서 있을 때까지는 아이들이 벨트를 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은 습관이에요. 습관이 좀 이렇게 들 수 있도록 원 전체가 이거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이야기할 때까지 벨트 풀지 않기 하고선 차가
완전히 멈추고 나서 선생님이 앞에 가셨을 때, 자, 이제 벨트 푸세요 라고, 이제 내릴 친구들은 벨트 풀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스스로 벨트를 못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푸는 동안에 이제 아이들이 먼저 일어나서 나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는요, 먼저 스스로 벨트가 안 풀어지는 아이들을 먼저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어쨌든 앉아있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스스로 풀 수 있는 아이들 다 같이 풀었을 때 같이 일어나서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모든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다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한 서적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은데 제가 개정누리과정을 보니까 그 상호작용에 관한 간단한 이제 요령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정누리과정에 보면 그 놀이 실행 자료 책자를 보시면요, 간단하게 어떤 상황에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팁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도 상호작용에 관한 영상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하시다면 주변에 경력 있는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차량에서 오는 아이들은요, 어쨌든 불편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불안하거나 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 근처에 앉히시고 선생님이 조금 마음을 좀 다독여주시고 읽어주시고, 아, 차량 이렇게 타기 싫었는데 지금 차량을 타서 뭐 겁이 났니? 아니면 뭐 엄마가 보고 싶니?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 만날 수 있어 라고 좀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주시면서 안심을 좀 시켜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음악을 틀어줘요. 동요를,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져가서 동요를 틀어주면 조금 아이들이 그것에 조금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우는 것도 조금 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팁 정도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비 선생님, 동료 교사와 원에서 좀 트러블이 있어서 3월에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커서 다른 어린이집 근무가 두렵고 겁이 나는데 누리보조라도 좋으니 다시 또 취업을 하기 원합니다. 이전 한 달 경력 때문에 미종사자 대상은 아니라 교수교육도 못 받습니다. 좀 조언을 해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원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좀 오래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좀 마음을 추스리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조금 겁이 나는 건 정말 당연하고 사실 겁이 날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하세요. 사람에 의한 상처는 사람으로 또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선생님들 만나시면 극복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미종사자 교육은 2년 이상 이제 근무 경력이 없는 선생님들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그 원에 들어가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이제 경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겁내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제 어떤 연령을 제가 맡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좀 연수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원격 연수는 개인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중앙교육 연수원에 들어가셔서 그 원격을 신청을 스스로 하셔서 무료예요. 일단 좀 누리과정,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원격 연수를 한번 들으시고, 그 집합연수는 원에서 신청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입사한 다음에 이제 집합연수 신청을 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LS 선생님, 놀이중심 교육과정 일지는 어떻게 쓰나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지금 굉장히 이게 고민이라서 많이 이제 조사도 해보고 많이 이제 듣기도 하고 있는데,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원과 담임교사에게 이건 자율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취업을 하시면 그 내에서 아마 이제 원장님이나 이제 그 이전 선생님들이 일정의 틀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원장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형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달라진 것이라면 일전의 일지보다는 실행과 평가 부분에 굉장히 비중이 좀 많이 생겼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과를 계획하고 이제 그것을 실행할 때 계획보다는, 예전에는 계획이 중요했잖아요. 교사의 계획이 들어가고 그에 따라 어떻게 실행했는지가 중요하지만 이제는 계획보다는 계획은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실행과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놀이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 부분이 조금 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관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의 그 기록을 작성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을 좀 미리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과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예상 놀이를 먼저 선정하고 그 놀이가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또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어떻게 진행해왔는지 관찰 평가가 위주로 이제 작성이 될 거니까, 선생님께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취업을 하시면 그런 이제 만약에 취업을 하셨다면, 그리고 또 지금 다니고 계신 상황이라면 원장님과 이제 주임교사와 이제 충분히 이제 상의를 통해서, 그리고 각 연령끼리 또는 이제 각 반에서 좀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이제 그 평가 부분에 있어서, 실행 부분에 있어서, 지원 부분에 있어서만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이전하고 크게 많이 달라졌다라고 또 이제 보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실행하고 계획하고 이제 평가를 했던 것들을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H유진 선생님, 1번 현장에서 3, 4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있나요? 호봉을 제외해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보육교사 뭐 차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려드렸었는데, 현장에서는 학력의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장님에 따라서 선호도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왕 뽑는 거 1급을 뽑으면 좋고, 이왕 뽑는 거 4년제면 좋고, 이왕 뽑는 거 좀 경력 있으면 좋고, 이거는 원장님의 기호예요. 원장님이 선택하시는 거지, 그것에 맞는 데에 넣으시면 돼요. 뭐 3년제가 됐건 4년제가 됐건 그 선생님의 가진 재능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원장님을 찾아가세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력에 의해서 차별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막 그 원은 꼭 가세요라고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좋더라도 그런 것이 차별이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선생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이 많아지는데 임용이 생각이 없는데 꼭 임용을 봐야 하나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임용은요, 당장이라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전 준비라고 생각해요. 저희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들, 최종은 임용을 꼭 봐라. 최종은 임용을 봐서 어쨌든 병설의 선생님이 되던, 어쨌든 뭐 국공립에 어디에 선생님이 되던 선생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조금의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래를 준비하자고 한다면 임용이 되면 어느 정도 정년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노후도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내다봤을 때, 앞으로 뭐 20년 또는 뭐 10년 또는 30년 후를 내다봤을 때 내가 얼마나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이제 뭐 유아교육 현장에서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는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임용을 봐두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이 좀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립 유치원이 공립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뭐 임용이 그다지 필요 없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예요.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다면, 좀 안정적인 것들을 원하신다면 임용을 보셔서 정설이나 뭐 이제 단설이나 이제 그런 곳에 취업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공부하셔서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그것까지, 가실 수 있는 곳까지 가보신다면 또 스스로도 되게 보람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까꿍 선생님, 민간이었다 20년도에 국공립으로 바뀌어요. 19년 말에 평가제를 받았는데 20년도 중반에 국공립으로 변경됩니다. 변경 전까지 기존 원장님과 함께 있다 새로운 원장님이 오실 예정인데 학기 중이라 불안하기도 해요. 국공립 되면 평가제도 다시 받아야 되고, 또 21년도에 기존 교사를 내보낼까 걱정이 됩니다. 글을 읽으면서 참 한편으로는 잘 됐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돼요. 솔직히 학기 중이라서 정말 많이 복잡하고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제를 끝냈는데 또 평가제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그런데 어쨌든 해놓으신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서류에 이제 조금 더 연장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0년도가 많이 힘들고 어렵고 좀 복잡하실 것 같기는 해요. 일을 잘 하셔서 계속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원장님과 잘 지내왔었고, 아쉽지만 어쨌든 새로운 원장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새로운 원장님이 어쨌든 위탁을 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좀 많을 거예요. 그 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기존 선생님들 다 갈아서 뭐 21년도에는 새로운 선생님들로 가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또 그게 있어요. 20년도에 평가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21년도에 교사의 반이 나가면 평가제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희망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하세요. 지금 계시는 곳에서 새로운 원장님 또는 지금 나가시는 원장님이 분명히 교사들에 대한 정보도 주고 가실 거고, 어떤 교사는 어떻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도 좋을 것이라는 좀 정보를 나누기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 오신 원장님 눈에도 어떤 선생님과 같이 오래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또 보일 거예요. 100% 다 같이, 제가 볼 때는 20년대, 그러니까 19년 같이 계셨던 선생님들이 20년도 또는 21년도까지 100% 같이 갈 수 있을지는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0년 바쁘고 힘들겠지만 평가제, 그리고 평가제를 통해서 좀 전문성을 많이 보여주시고 반 운영을 정말 제대로 하셔서 원장님께서 이 교사는 21년도에도 내가 같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좀 확신을 심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베 선생님 마지막입니다. 아동학대가 궁금해요.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학대인지, 동료교사의 학대를 목격했을 때 처신 방법. 이거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부분이에요. 아동학대의 종류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먼저 보이는 것은 신체적인 학대예요. 그리고 이제 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학대를 했을 경우, 뭐 방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연령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한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신체가 됐던, 정서가 되었던, 또 환경적인 것들이 되었던, 그리고 또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훈육과 아동학대의 좀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훈육의 경우는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되
교사의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평소 이 아이를 미워했으니까 이 아이한테 훈육을 하는데 이거는 옳은 말을 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아이에 대한 감정이 들어가서 좀 절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심한 상황에는 정말 학대, 정서적인 학대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훈육할 때는 반드시 그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그 상황이 아닌 그 아이의 평소가 못하던 것들, 평소 잘못했던 것들까지 다 끄집어내다 보면요, 선생님 감정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훈육이 아닌 그때부터 정말 이제 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훈육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상황에 있는 일들만 이야기를 하시되 아이가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훈육이에요. 그러니까 훈육의 경우는 아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위험성을 인지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또 인정을 하고 또 그것을 반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교사가 이야기했을 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것이 훈육입니다. 그리고 훈육은 잠깐씩 일어나는 것이에요.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시 문제 행동이 있을 때 그때 잠깐씩 일어나는 것이 그 훈육이고요. 학대의 경우는 아이의 모든 감정을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교사의 감정만 가지고 아이를 야단치고 몰아붙이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육과 학대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조금 아시겠죠? 훈육은 이해하고 설명하고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아이와 약속하고, 그러나 그것이 교사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잠깐씩 이야기하는 것이 훈육이라면, 학대는 지속적으로 교사의 감정을 넣어서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몰아붙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계속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아동학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교사의 학대를 보셨다면 우린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단은 원장님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런 이쪽 반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원장님께서 한번 그 교사에 대해서 돌아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가서 무조건 신고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가운데서 해결점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원장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 선생님 부르셔서 잘못된 행동들을 좀 고칠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 바로 신고하지 마시고 원장님과 분명히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현장이 있다면 원장님께 알려서 그 상황이 중단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좀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에게 드릴 답변을 다 드렸어요. 질문들 중에서 또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따로 컨텐츠를 만들 거고요. 그거 아니어도 수시로 이제 제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또 댓글을 성실하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힘을 얻어서 우리 쌤들과 우리 주임쌤이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 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